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를 가지고 이 저자인 황선도 박사님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에 나오는 비주류 물고기, 그리고 2013년에 펴낸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이때 나오는 주류 물고기도 같이 포함해서 시간 되는 대로, 네, 시간 되는 대로 얘기를 여러 나눠볼 텐데. 물고기들과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 아 근데 뭐 저희가 계속 이제 그 2013년에 펴낸 책 얘기를 했는데 제목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네. 멸치 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멸치 대가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네. 근데 머리랑 대가리 얘기만 하고 정작 진짜 멸치 머리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멸치 머리에는 블랙박스가 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재밌게 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이런 말을 쓰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네네. 보통 해요. 멸치 머리 그 조그만한데 어떻게 블랙박스를 집어넣어? 이런 것이 사실은 약간의 광고성도 있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저는 저 굉장히 과학자거든요. 굉장히 과학자예요. 굉장히 과학자라는 뜻은 여기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합리적 의심을 하고 네. 증거를 찾아내서 네,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과학이라고 한다면 근거 있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목이. 네. 멸치를 왜 전면에 내세웠느냐. 남들은 너도 물고기냐, 너도 생선이냐 할 정도로 조그만한 생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멸치는 해양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간재적 위치에 있습니다. 플랑크톤이 나가는 것들을 먹이로 먹지만 또 고등어나 참치 이런 포식자한테 먹히는 얘네들이 없으면 축구에서 허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수 전환이 안 되죠.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미물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생선이지만 멸치를 우리나라 대표 물고기라고 저는 이름을 넣어준 거고요. 뭐 하필 또 저기 보니까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5월의 물고기가 멸치로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요. 예, 네. 지금이 멸치철입니까? 멸치철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그렇죠. 네네. 물고기는 멸치는 늘 바다에 있었어요. 네. 단지 우리가 그 물고기를 그때 먹느냐 안 먹느냐, 그때 잡느냐 안 잡느냐로 제철이라고 하죠. 멸치 네. 입장에서는 제일 나쁜 시즌인 거지. 아 그러네.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러네. 블랙박스는 뭐냐? 네. 네. 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석. 예, 귀자 뒤에 있는 돌석자. 돌. 예. 저는 한국말로 우리말로 네. 귓돌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네. 영어로는 earbone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전공어로는 오톨리스라고 합니다. 예. 우리 사람들이 이석증이 그 어지럽고 그러지요. 네. 네. 그게 세방고리 안에 있는 무슨 돌 같은 거라며 평형 기관. 네. 근데 그 이석은 한자는 같은데 그 이석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블랙박스라고 말하는 것의 물고기 이석은 딱딱한 뼈를 가지고 있는 경골 어류에만 있어요. 그래서 상어나 홍어 같은 데는 없어요. 상어나 홍어는 연골 연골어류죠. 어류. 그래서 거기는 없습니다. 고래도 없습니다. 그건 포유류이기 때문에. 홍어는 가시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씹어 먹어보세요. 씹힙니다. 예. 그래서 이 블랙박스라는 것이 물고기 머리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귀에 들어있는 칼슘 카보네이트 성분의 뼈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네. 이것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우와. 이미 물고기 머리 안에는 뼈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질학자가 발견했어요. 화석에서 발견했을 겁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다시 말하면 갈아서 그 안에를 보면 나무 나이테처럼 나이테가 보여요. 1년에 하나일 수도 있고 하루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석을 보면은 그 멸치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거군요. 나이를 알 수 있고 그 나이를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사를 알게 돼요. 우와. 하루에 하나 생긴다는 거와 1년에 하나 생긴다는 것을 잘 보면 같은 얘기예요. 솔라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어떻게 살을 거 아닙니까? 네. 따뜻하고 빛이 많을 때는 성장이 빠를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장이 느려지죠.
네. 나무나이테도 그래서 생기는 거죠. 네. 성장이 빠르고 성장이 느린 것이 검고 하얗고 이렇게 교대가 되면서 하나의 띠를 이루어지는 거죠. 네. 네. 똑같은 현상이 이 이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이석을 보면 얘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느 며칠에 태어난지도 알죠. 근데 바다에는 조석이라는 게 있죠. 조석 주기. 네. 네, 네. 물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에 또 영향으로 와서 아주 미세하게 보면 그것까지 봅니다. 6시간 단위의 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멸치의 머리에서 대가리에서 아주 조그마한 이석을 뽑아내서 그거를 갈아서 그 안에 멸치의 나이뿐만 아니라 언제 태어났는지 몇 시에 태어난지를 알아요. 그럼 멸치 사주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당연히 멸치 사주를 보죠. 생년 생월시를 다 아는데요. 와. 이 정도면 구라 아니죠. 네. 그럼 멸치만 있는 건 아니라 그럼 경걸 경걸은 어류는 다 다 있습니다. 있다는 다 있습니까? 거예요? 심지어 뱀장어가 우리 민물 뱀장어라고 민물장어라고 말하죠. 네. 왜 민물장어냐면 민물에서 잡혀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민물장어라고 불러요. 원래 이름은 뱀장어죠. 근데 걔네들이 어디서 산란을 하느냐? 그 얘기 진짜 저는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에 그 뱀장어 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일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알았어요. 직접 하시게. 네. 이 뱀장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트렌치라는 데는 어디냐면요. 괌 옆에예요. 사이판 그 동네잖아요. 사이판 안 가봤어요. 괌은 가봤습니다. 그 뱀장어 조사로 괌 가봤어요. 북마리아나 제도인가라는 게 사이판의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근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마리아나 제도 마리아나 섬. 해구. 해구. 거기가 바다에도 깊은 네. 계곡이 있어요. 얼마나 먼 곳이죠, 거기가? 한 비행기로 3,000km. 몇 시간 4시간인가 가야 되는데. 3,000km. 3,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산란을 합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예, 거기서 올 때 걔네들이 아래에서 부하해서 유어일 때는 어떤 모양이냐면 렙토세팔러스라고 하는 형태의 유어 형태입니다. 그건 뭐냐면 대나무 이파리 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대나무 그래서 이파리. 우리 말로는 댄잎 뱀장어라고 불러요. 과거에는 렙토세팔러스가 뱀장어 원통형이잖아요. 실같이 네. 생겼잖아요. 전혀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대나무 잎처럼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진으로 보기에는 약간 잠자리 날개처럼 생겼어요. 잠자리 날개처럼. 그런 투명하니까. 투명하니까. 네. 오호. 그런 게 헤엄쳐서 우리 동네까지 오는 헤엄쳐서 거예요? 오겠습니까? 해류를 타서 오는 거죠. 북쪽도 해류를 타서 오는 거예요. 북적도 해류를 네. 타고. 근데 그게 해류가 잘못 흐르면 네. 그의 작황은 꽝인 겁니다. 북쪽으로 못 올라오고 민다나오 커런트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꽝입니다. 살지 못해. 그러니까 저 막 이제 막 읽은 게 막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식 뱀장어도 모두가 다 그 마리아나 해구에서 난 곳들이래요. 왜냐하면 산란 상태부터 뱀장어 양식을 하는 게 시도는 되고 있지만 이렇게 주류는 아니다.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올라와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 렙토세팔러스 형태로 해류를 타고 올라오다가 대륙붕쯤 지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한 대만쯤 어디 지나면 이게 변태를 해요. 형태가 변합니다. 네, 전혀 다른 형태로. 예. 그래서 실 모양의 실뱀장어가 돼요. 실뱀장어. 그것이 또 나풀나풀 헤엄쳐 와서 영산강 하구로 들어오고 금강 하구로 들어오고 한강 하구로 들어오고 심지어 낙동강 하구로 올라갑니다. 그때 실뱀장어 값 많이 나올 때는 한 마리만 잡아도 7,000원이었어요. 10마리 정도 잡으면 그날 밤에 소주 한 잔 할 수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잡아서 양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린 뱀장어가 없으면 실뱀장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먹는 민물장어는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식 민물장어라고 그 먹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마리아나 해구에서 자연산이죠. 엄밀하게 온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를 키운 자연산이라는 거죠. 거지. 키워서 양식을 해서 어미가 돼서 우리가 먹는 거죠. 다 큰 다음에 잡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잡아갖고 가둬놓은 건 미리 가둬놓은 미리 거죠. 가둬놓은 거지. 예.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떤 데 살던 장어들이 마리아나 해구까지 가가지고 산란을 한 다음에 죽을 것 아닙니까? 네. 어미 뱀장어들은 그러면은 그 새끼들은 그러면 그 어미들이 살던 데로 가는 겁니까? 그게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등재될 만한 논문감입니다. 모르는구나. 모르는군요. 거기까지 하려다가 제가 연구소를 나왔어요. 우리 후배들 해주길 바라요. 사실 연어 같은 경우는 모천해유라고 있죠. 네, 모천해유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어미가 있던 데에서 산란이 돼서 그러니까 민물에 산란한 거예요. 네. 자기 경험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어랑 반대인 네, 거죠. 경험을 해보고 다시 바다에 나가서 성숙이 돼서 어미가 돼서
알을 낳으려고 민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걔는 충분히 가능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한번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 엄마 고향, 아빠 고향을 갔다 왔잖아요. 네네. 찾아갈 수 있어요. 음. 근데 뱀장어는 반대가 됐죠. 네. 그래서 어미가 마리아나 트렌치까지 가서 거기서 알을 낳았어요. 이 알은 한 번도 어미가 살았던 곳으로 와본 적이 없죠, 아직은. 네. 그래서 얘네들이 올까 안 올까가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저도 아직 그 대답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기 조금 전에 그런 연구를 하다가 나왔는데 반반이었어요. 예를 들면 한강에서 잡은 실뱀장어하고 네. 금강에서 잡은 실뱀장어를 갖다 놓고 한 군데서 놓고 물을 색깔을 달리 해놓고 물을 내려봤어요. 금강물하고 한강물하고 조금 자기 물을 찾아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진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뭐 현상이니까 밝혀낼 수 있어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올 수 있느냐. 네.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저는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대륙본 근처까지 와서 실뱀장어가 된 애들이 왔는데 어떤 건 저기 영산강으로 들어가고 어떤 건 낙동강으로 들어가고 어떤 건 금강으로 들어가고 그냥 일반인 생각으로 보면 그냥 랜덤 아니에요? 아무 데로나 그냥. 아니 근데 좀 걔네들 입장에서는 영산강 쪽으로 들어가는 영산강이나 섬진강 쪽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굳이 더 가가지고 낙동강으로 가고 왜 어느 인간 한강까지 사회에서도 올라가서 당황하는 가고.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좀 이런 게 과학인 거예요. 이렇게 의심해보고 생각해보고 원인을 찾아보는 게 이게 과학적 사고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멀리 갔다가 연어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 뭐 원리 이것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몇 가지의 설만 있지. 이유가 있는 네. 거죠. 아 그럼 그 얘기도 하죠 근데 지금. 거기 그 사이판 근처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이거 뱀장어 얘기를 읽은 다음부터는 뱀장어가 되게 달리 보이더라니까. 아니 진짜 신기하잖아요. 제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먹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해 취급대하던 네. 나의 새끼 물고기들을 좀 알으란 얘기죠. 먹을 때도 좀 경건하게 먹고 인사 한번 하고 먹고.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우리가 물고기 섭취량이 늘어납니까? 아니면은 물고기를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먹게 된다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확실히 다음번에 여기 나온 해산물, 물고기 이런 거를 먹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그래 이 물고기에 대한 사연을 내가 재밌게 읽었었지 뭐. 요거 그런 거 있었어. 뭐 이런 거 이제 자꾸 떠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그 과학적인 거 되게 과학자니까 강조하시는데 도루묵이 왜 도루묵이 되었을까? 그게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통설은 그런 거잖아요. 무슨 임금이 선조든 뭐든 임금이 피난길을 갔다가 되게 맛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묵이라고 묵이라고 하지 말고 이건 앞으로 은어라고 해라 그랬는데 이제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궁궐로 와서 이제 그 내가 피난처에서 먹던 그 생선 은어 가져와봐. 그래서 먹었더니 맛이 별로 없어서 도루묵이라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걸 이 책에서 과학적으로. 과학자로서 봤더니 꽝이다.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구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네. 실제로 그런 말에 근거가 있을까? 선조가 임비례한테 피난을 어디로 갔죠? 저쪽 그 우주 쪽으로 갔잖아요. 갔죠. 네네. 근데 도루묵은 서해안에서 나나요? 안 나죠. 보통 동해에서 나죠. 난 몰라. 동해에서 나요. 좀 드세요. 아니 좀 먹어보고. 그냥 먹어는 봤잖아요. 먹어는 봤어요. 네.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통에 그걸 누가 진상을 하러 거기까지 갖고 왔을까요? 설마 또?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그렇지도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선조가 의주로 피신을 해서 도루묵을 먹었다. 이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럼 선조가 아니고 혹시 다른 임금이었을까? 라고 하고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아는 역사학자들이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뭐 어떤 일이 난리가 있었고 그때 어느 왕 때 있었고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피난을 갔던 왕들을 그냥 딱 찾아보신 거군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앞에까지도 고려 때까지 찾아봤는데
동해 쪽으로 피난 간 임금은 없었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태백산맥 태백산맥을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가겠어요? 가다가 지쳐 죽게 생겼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동해 쪽으로 갔을 일은 없다. 그러면 피난길에 도루묵을 먹었을 리는 없다. 또 어떤 난리통에 누가 또 도루묵을 그것도 지금같이 뭐 냉장고가 있는 냉장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어떻게 갖고 와서 임금한테 진상할 수 있는 어민도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왜 그런 말이 생겼는가? 그건 이제 지금은 이건 제 상상입니다. 제 추측인데 뭐 선조 임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좋은 평은 아니었죠. 백성을 위하는 임금은 아닌 것 같고 네.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조차도 팽시키고 했다고 한다면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 양반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백성들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라님이긴 한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나라님이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덤탱이를 씌운 것 같아요. 예? 그 양반한테 덤탱이를 씌운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 부분 보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짧게 얘기했는데요. 이 도루묵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 막 조선시대 문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이야기들, 외국어 뭐 또 저 학명 뭐 이런 것도 일본 말로는 뭐라 그러고 뭐 영어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심지어 2015년 12월에 저희 처음 알았는데 강릉 해변이 도루묵 알로 뒤덮여가지고 썩고 뭐 난리가 난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이게 이제 알이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점착성 난이라고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가 예를 들어 하면 뭐 말미잘 이런 데다 이제 붙어서 뭐, 나오는 뭐 이런 데 어디 뭐 아니면 바위에 붙든지 어디 붙어서. 풀에 붙든지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 점착성 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부성난이라고 그래서 떠다니는 수중에다가 거. 이렇게 방사를 해서 알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이죠. 근데 도루묵 알은 점착성 난입니다. 주로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해조류, 해초류에 붙어야 돼요. 해조류, 해초류는 다른 거 아시죠? 그 책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예, 해조류는 미역, 다시마, 뭐 김처럼 LG라고 표현하는 해조류고요. 네. 해초류는 풀 같은 거죠. 그래서 잘피 같은 거, 건머리말 이런 걸 해초류라고 부릅니다. 어쨌거나 해조류에 주로 도루묵들이 알을 붙여납니다. 붙여놓는데 사실 요새 갯녹음이라고 표현되는 백화 현상들이 우리나라 동해안도 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조류가 다 녹아나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또 연구소에서 도루묵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자원 증식을 위해서 방류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원이 증대되면서 또 해조류가 없어지면서 알을 낳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지나 싸우니까 그게 그것들이 이제 해변으로 밀려온 밀려와가지고 거죠. 그래서 뭐 썩고 난리가 났던 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YG가 재밌게 본 부분 뭐 있을까요? 저는 뭐 재밌게 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막 새로운 정보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네. 제주 하면은 다들 막 다금바리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우리가 부르는 다금바리는 실제로는 다금바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미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니까 저는 우리가 상식이 좀 우리가 상식이 좀 부족해요. 네. 그 자발이죠. 원래 네. 다금바리라고 부르고 있는 어종은 자발입니다. 그게 되게 그 막 비싸고 제주에서 다른 데서 먹으려면 되게 막 먹기 힘들고 굉장히 비싸죠. 왜냐면 네. 옛날에 이게 많았었대요. 아주 많았던 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았던 예, 예, 겁니까? 그게 원래 이제- 그렇게 귀했던 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워낙 다 너무 맛있으니까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고급 어종이 됐죠. 근데 음. 실제로 다금바리, 그러니까 진짜 다금바리는 그렇게 맛있는 어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금바리, 제주 다금바리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자발이라고 하는 물고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던 건데 뭐 오행량이 되게 많이 잡아 먹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귀한 네, 그런 종이죠. 네. 이게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자발이라고 하는 종들은 사실은 되게 오래 수명이 길은 거예요.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재생산되기가 힘든 거예요. 나이가 한참 먹어서 시집장가 가서 그렇구나.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그 새끼가 돼서 다시 어미가 되려고 그러면 그 사이클이 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잘못해서 어획을 많이 해서 잡아먹으면 자원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그냥 이렇게 어획량 조절을 못하면은 확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오류군요. 물고기는 정직하고요. 인간이 항상 죄를 짓고 살던 거죠. 또 다랑어, 참치 뭐 이런 얘기도 길게 쓰셨는데 해밍웨이가 잡았던 아니 해밍웨이가 잡은 건 아니지. 거기 이제 실제로 잡았어요. 노인이 잡았던 해밍웨이가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네. 그 물고기는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물고기는 정확하게 뭐예요? 녹새치라고 합니다. 녹새치. 녹새치. 우리 네. 참치와 다랑어의 용어부터 해야 되는데요. 네. 원래 다랑어가 소위 표준말입니다. 일본어고요. 네네. 참치는 동해 사투리인데 그 당시에 해무청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공무원이 잘못된 그 사투리 방언을 참치라고 부르면서 지금 참치가 그냥 보편화되고 뭐 참치캔 뭐 어디 참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용어인데 굳혀진 거죠. 근데 사실 뭐 으뜸 가는 고기 뭐 이런 뜻이죠. 참치 하면은. 그렇죠. 네. 참이라는 게 이제 으뜸, 네. 진짜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치자는 전미사로서 물고기들에 많이 들어가죠. 멸치, 뭐 갈치, 한치. 꽁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참치가 다랑어인 거죠. 다랑어죠. 네. 다랑어가 그 표준 다랑어하고 무슨 각종 다른 거 뭐 붙은 다랑어 뭐 가다랑어 뭐 또 뭐 종류가 다른 거죠. 참다랑어 네. 이런 거는 다랑어 류의 네. 참다랑어, 가다랑어, 무슨 다랑어가 있는 그 것들이죠. 새치는 뭐예요? 이제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소위 그러려고 내가 지금 참치 얘기가 나왔는데 참치집이라고 하지 다랑어집이라 안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소위 일식집, 뭐 참치집을 가면 포스터에 큰 게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리가 빽쭉 나온 게 있어요. 네, 있죠. 등에 지느러미가 아주 그냥 뭐 샤프하게 쫙 빠진 멋진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뭐 것들이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점프해서 폴짝 뛰고. 점프해서 뛰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새치류죠. 음. 그래서 다랑어 크게 보면 다랑어류인데 조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참치에 해당하는 거와 조금 다른 사촌 좀 되는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랑어 사촌인 새치는 맛은 비슷합니까? 다랑어만은 좀 못하죠. 근데 워낙 크고 이게 피싱으로 이게 잘 잡히니까 이게 손맛이 있다라고 하죠. 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큽니까? 새치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로 저 해밍웨이가 잡은 것도 이렇게 실제로 있는데 네. 거의 사람 키보다 더 크죠. 그게 그 플로리다 그쪽 동네에서 주로 많이 잡히는 거죠? 쿠바 앞에 플로리다 밑에 바다 버뮤다 해협 뭐 이쪽 그쪽이 이제 그래서 걔네들이 사는 저 곳이죠. 플로리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마이애미에 있는 그 프로야구 팀 이름이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 말린즈잖아요. 그래요? 말린 새치 네, 맞습니다. 네. 마이애미 새치 마이애미 새치들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팀. 이게 저 정말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뭐 팟캐스트도 모르고 야구도 모르고. 그러게요. 예. 물고기 말고는 다 모르시는.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애미 말린즈라는 그 프로야구 팀이 마이애미 새치들이라는 팀인데 그 말린이라는 단어가 이제 새치를 말하는 익숙한 거죠. 단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마이애미 마린즈라고 발음하는 분들이 있는데 왠지 그 마린보이 같은 뭐 바닷가에 있는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린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린즈가 정확한 표현이죠. 오늘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마이애미 팀 유니폼인가 어디 구단 로고인가에 보면 이렇게 이 뾰족한 물고기 그림 그려져 있고 그렇죠. 물고기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딴 거는 아니야. 황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애정을 갖고 있는 뭐 물고기나 그게 생선은 스토리든 뭡니까? 맛이든 뭐 생태든 특별히 좀 관심 가는 사랑하는 물고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똑같은 대답합니다.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편애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근데 편애하잖아요. 그 횟집 가면 뭐 주문하세요 그러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물고기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요. 네. 황희정승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해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비린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사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선상 경험을 좀 이렇게 얘기하신 대목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막 배를 타고 이렇게 오래 이렇게 바다 위에 계신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까? 크게 보면 뭐 우리나라 바다는 웬만한 데는 다 가봤고요. 네.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조인트 뭐 리서치 이런 걸 하게 되면 갔던 경험 중에 두 가지가 아주 큰데 하나는
뱀장어 산란장 조사로 실제로 제가 갔습니다. 아, 그 마리아나 해구. 예. 동경대에 있는 하코마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거기는 이제 여러 외국인들 초빙해서 같이 갔는데 그때 기억에 태풍의 눈에 들어가 본 적 진짜 있습니다. 거의 그 적도쯤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그러면은 올라오는데 보통 배를 며칠 정도 타는 겁니까? 그 당시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탔던 걸로 한 달. 기억하는데요. 예. 근데 거기는 뭐 워낙 그 또 배가 좋아서 안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게 좀 잘 되어 있긴 한데 태풍이 뒤따라오는 거를 우리가 거의 해상 기상 자료를 다 보면서 가기 때문에 태풍 뒤에 달고 다녀서 대피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는 뭐 거의 뭐 아무리 배가 커도 추풍 낙엽입니다. 이 정도면. 태풍이 한가운데서 이 배는 추풍 낙엽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재밌던 사연이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미국인 친구가 동경대학에 포닥으로 있는 아주 덩치가 엄청 산만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일본 친구들이 대부분 많고 저가 이제 한국이 대표로 갔는데 아마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일본 애들은 대충 다 나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산만한 덩치 친구는 뭐 끄떡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실험하는 거예요. 낙토왕 나하고 술 한잔 하자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대표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또 아시잖아요. 외국 나가면 괜히 애국심 생기는 거.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대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실 내에 들어가서 거의 뭐 양주 한 병을 거의 다 깠죠. 그 다음부터 대대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그 기억이 남고 마지막 엔딩 파티, 이제 쫑 파티를 할 때 음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딴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는데 저는 가져간 건 딱 2가지 가져갑니다. 외국 나갈 때 라면하고 고추장. 가면 햄은 워낙 많으니까 네. 햄, 뭐 고추장 다 풀고 라면 풀고 하는 게 뭐가 될까요? 부대찌개. 부대찌개 나옵니다.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기억이 하나 있고요. 정어리 조사하러 태평양의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태평양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캐나다 그 밴쿠버 아일랜드 쪽을 조사를 한 적 나겠었어요. 혹시 여러분 뭐 신대륙을 네.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콜럼버스요? 콜럼버스죠.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말 정확하게 맞지 않죠.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이 배를 있었으니까. 서양 애들이 처음 발견을 한 거죠. 네. 처음 발견한 서양인인 거죠. 네. 그 콜럼버스가 사실은 태평양을 건너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도 죽고 사실은 되게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태평양의 그 영어 표현이 뭐죠? 퍼시픽 오션이죠. 네. 태평양은 한자로 보면 큰 태자에다가 평화를 평평하고, 네. 뭐 큰 대양이라는 네, 걸 네. 쓰죠. 두 개 다 보면 평화로운 느낌이죠. 네. 퍼시픽도 스페인어로 보면 피스라는 용어에서 나왔답니다. 이게 태평양이 평화로운 바다죠. 저 그 생각하고 그 배 탔어요. 정어리 배. 배를 탔는데 그게 한 보름쯤 가는 건데 배를 타서 출항하자마자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나가는 그런 삼각지대가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나요.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태평한 바다가 아니군요. 네,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3일 만에 깨어났대요. 저도 웬만큼 단련됐는데 배멀미를 거의 3일째 하면서 그냥 3일째 비몽사몽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인터넷 떠다니는 제 사진을 보면 그때 저 때문에 배를 내려줬어요. 좀 육지 바람 쐬고 배멀미 좀 해결하고 와라라고 네, 했을 네. 때 그때 그 어정쩡한 모습이죠. 그 사진이. 근데 그래서 그때의 이름을 붙일 때 너무 러프하고 너무 거칠은 대양이라서 제발 좀 하느님 제발 피스 저한테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생긴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발언법적으로 퍼시픽 오션이 된 거죠. 태평양의 기호는 그렇습니다.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기원하면서.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 책 보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즐거웠던 게 이 옛날 책들, 옛날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데 우리 저번에 다른 시간에 다뤘던 그 허균이 쓴 책 도문대작 이런 책도 나오고 그 유명한 자산어보도 나오고 이 도문대작이라는 책은 귀양 가서 쓴 물고기 관련 책인데 허균이 자기 책 서문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부분 재밌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귀양살이를 하게 되니
지난날에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서 견딜 수 없다. 이에 종류를 나누어 기록해놓고 때때로 보아가며 한번 맛보는 것이나 못지않게 한다.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으니까 답답하고 시간은 많으니까 음식물이나 좀 기록이나 해보자라는 뜻으로 책을 한 권 쓰신 거죠. 역설적으로 허균은. 보면은 한양에 계실 때 잘 먹고 잘 사셨던 거지. 그러게요. 예, 이것저것 그리고 산의 사실 진미를. 자산어보도 귀양 가서 그렇죠. 거의 네. 할 일 없어가지고는 관찰해가지고 쓴 거잖아요. 네. 오늘 마침 오늘 그 모 대학에서 오픈 강연을 하고 왔는데 그 네. 제목이 바다에서 실학을 찾다였습니다. 아하. 자산어보. 예, 저 술 먹고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인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형, 실학 관련해서 오픈 강의가 있는데 형 뭐 바다 물고기 갖고 해줄 거 있어? 라고 했는데 술 먹은 김에 취했잖아요. 네. 의기양양하게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왜? 나 박사잖아. 이렇게 뻥을 쳤죠. 네. 네네. 그거 봐두고 2달 지났는데 2달 내에 고민만 했어요. 야, 물고기하고 실학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2시간 강연 때문에 2달 준비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힌트를 찾은 게 실학이라는 게 뭡니까? 실용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실학의 태동은 중국에서 근대의 그 서구 과학을 받아들이고 고증학, 옛날 문헌들의 검증을 하는 고증학에서 실학이 기원됐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 실학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과학하고 뭐가 달라요? 과학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었나 생각해 보면 자산어부죠. 자산어부 뭐 그걸 현산어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흑산도에서 웬 자산이냐 흑산이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 책은 또 뭐 우리 저기 메인 책이 있으면 부속서가 있는 것처럼 김문 선생이 쓴 흑산이라는 책을 보면 자산이 나옵니다. 왜 네, 네. 자산이라고 써야 되는지부터 그건 읽어보시고. 전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재밌었어요. 난 너무 재밌었어요. 자자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게 여기 자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큼한 흑색이 아니고 자산은 어두컴컴한 정도의 흑색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유배간 거 아니에요. 귀한 같잖아요. 암울하잖아요. 거기서 너무 컴컴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표현을 나는 쓰겠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뭐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자산어보를 실제로 많이 보셨나요? 사실은 지금 자산어보를 재해석하는 요번에 그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오늘 강연했는데 하다 보면서 너무 재밌다. 아하. 너무 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산어보에 관련된 또 책이 한 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네. 그 소설 쓰시는 한창훈 선생님은 안면이 만나뵈지는 있으신가요? 못했어요. 그분이 아. 쓴 뭐 책은 그분이 그 뭐죠?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네.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두 권을 쓰셨잖아요. 네. 그 책은 혹시 보셨습니까? 보려고 사놓았습니다. 보셨더라면 뭔가 얘기가 더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자산어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 관련 책이다, 뭐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칭송할 만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분류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늘이 있는 류, 인류, 비늘이 없는 무인류, 껍데기가 있는 개류, 기타 우수마발 잡류 이렇게 분류도 했고 우수마발 잡류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생물 얘기뿐만 아니라 그 생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실사구시, 실학의 정신이 거기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산어보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때도 훌륭한 책이다. 이걸 진작에 봤으면 제가 해양생물학을 공부할 때 훨씬 더 흥미롭게 쓸 거라 같습니다. 200년 전에 자산어보, 그러니까 200년 전에 과학자, 실학자가 쓴 자산어보가 있고 또 200년 후에 우리 또 황 박사님이 쓰신 자산어보랑 뭐 일맥상통하는 책이죠. 지금 이 책들이 예, 멸치모린 그런 게 블랙박스가 있고, 있다. 우리가 또 이제 사랑한 비린내. 소설 쓰고 술 많이 드시는 우리 네, 한창원 선생님이 쓰신 네. 자산어보도 있고 네. 참 물고기에 관한 좋은 책들이 생각보다 우리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이 이제까지 책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주로 맞아요. 이제 아이들 책도 맞아요. 외국 서적들을 번역해서 주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 건너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화책인데 막 고래 얘기, 연어 얘기, 사실 그 고래, 연어 이런 거 뭐 익숙하지 않잖아요. 마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남 얘기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 바람은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접하던 생물들, 그런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친근해지고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뭐 우리 술안주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 나온 김에 혹시 아이들용으로 조금 더 쉽게 더 얇게 하나 책 내실 생각은 이러다 없으세요? 보면 미천 다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도 기획 중이시군요. 입질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어디 저 어린이 출판사 쪽에서 기존에 있는 책들을 좀 어른들만 갖고 놀지 말고 예. 애들한테도 좀 보여주라고 하는데 저는 뭐 기꺼이 응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포닥으로 캐나다에 가 있을 때 그때 우리 딸아이가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지만 초등학교 1학년을 그때 거기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딸아이 책을 제가 이제 보게 됐죠. 연어에 대한 책. 네, 연어 책을 네, 보는데 네. 사실은 연어가 생물학 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 책에도 연어가 나옵니다. 10마리가 올라왔는데 2마리가 산란하고 죽었다. 몇 마리 남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러면 그 수학책을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어의 보죠. 생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보게 되는 되고 거죠. 과학책에 당연히 나오고 그걸로 또 글로 써라서 국어책에도 나오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어를 직접 보고 얘네들이 숭고하게 정말 알 낳기 위해서 자기 몸 다 비벼가지고 알 낳고 죽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생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도 경험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군요. 네. 네. 좋은 또 아이 청소년 아동 도서 하나 또 조만간 나올 것 같네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황선도 박사님의 책을 이 책걸상 듣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좀 이렇게 약간 그 전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은 또 이렇게 전혀 또 생각지도 못한 영감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번뜩번뜩할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 책은 350쪽, 335쪽 이렇게 꽤 두꺼운데요. 훌륭한 미덕이 있습니다. 사진이 많습니다. 텍스트만 따지면 한 뭐 200페이지 조금 넘는 정도? 네. 그렇게 힘겹지 않은 독서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사셔서 이런 기회에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현업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저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관련된 정보도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고 네.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작업이 쉽지 않은데 우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 도움을 받고 해서 이런 책에 쉽지 않은 이렇게 눈에 보기 쉽지 않은 그림들이 사진들이 좀 들어가 있죠. 네. 당연히 책 나왔을 때 제가 한 것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 책 마지막에 이 각 페이지마다 사진들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다 써놓으셨는데요. 네. 전 뭐 보면서 직접 찍으셨나 보다 그랬는데 직접 찍으신 건 없더라고요. 저도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자, 오늘 아주 비린내 나는 그리고 술 생각나는 토크를 황 박사님과 길게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 또 저녁에 녹음한 게 오랜만이라서 그러게요. 끝나고 한잔 한잔 해야 하러 될 것 가죠. 같은데요. 네, 네. 네. 뭐, 저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사실은 술자석에서 재밌는 구라가 쳐집니다. 필요하시면 오세요. 이거 홍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 그리고 멸치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의 저자이신 해양 생물학자 황선도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황선도 박사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경험이었습니다. 첫 팟캐스트 괜찮았습니까? 뭐 이렇게 재밌는 줄은 몰랐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